반야심경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실 불교에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불교가 말하는 지혜, 그 중에서도 대승불교가 반야라고 부르는 통찰을 아주 짧은 문장들로 압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바냐바라밀다으리다 야스트라 우리말로 옮기면 지혜의 완성, 그 심장을 말하는 경 정도의 뜻입니다. 브리테니커도 이 경을 바냐바라밀다 문헌의 정수를 극도로 짧게 농축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널리 독송된 매우 영향력 큰 경전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분량이 너무 짧습니다. 짧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짧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현장 번역 계열의 짧은 본문은 한문 기준으로 260자 내외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아주 짧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텍스트로서의 위상은 이 짧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교 경전 세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바냐부반루어부 계열만 해도 길이가 8,000송, 25,000송, 10만송처럼 어마어마한 버전들이 전해지고, 그 방대한 논의의 핵심을 심장처럼 뽑아낸 것이 반야심경이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야심경을 불교의 요약본이라 말하고, 어떤 수행자는 한 편을 제대로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약본이라는 말로만 끝내면 반야심경의 진짜 얼굴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읽고 외우고 독송하도록 설계된 실천용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문장 구조의 특징도 있고 마지막에 붙는 진언도 있습니다. 실제로 84,000번역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해설은 반야심경이 긴 반야경들에서 핵심 구절을 뽑아 독송에 매우 적합한 압축 포맷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다라니만트라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반야심경은 읽는 책이면서 동시에 외우는 수행이었고, 이해하는 철학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건너가게 하는 주문의 배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경전이나 고서라는 관점에서 반야심경을 바라보자면, 첫 번째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이 경이 한 지역의 문화권에 갇힌 텍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반야심경은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티베트 전통권과 몽골권,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서구 언어로도 광범위하게 독송되고 연구되는 세계 불교의 공통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계성은 처음부터 완성된 하나의 원본이 세계로 퍼져나간 형태라기보다 여러 언어와 여러 전승 속에서 버전이 생기고 다듬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84,000 해설은 반야심경이 중국어,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등 여러 정전 언어에서 다양한 판본과 편집, 형태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전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전해진 완전한 원문처럼 상상합니다. 그러나 고서와
필사본의 세계는 그와 다릅니다. 고대에는 인쇄가 보편적이지 않았고 필사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글자가 빠지거나 바뀌거나 어떤 지역에서는 더 많이 독송되는 형태로 정착되거나 주석이 본문처럼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경전의 역사를 하나의 원본을 찾는 여행이라기보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하는 작업으로 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살아있는 경전의 전형에 속합니다. 반야심경의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핵심 이름은 현장입니다. 당나라의 구법승이자 번역가로 인도에 다녀온 뒤 방대한 불전을 한문으로 옮긴 인물로 유명하죠. 전통적으로 반야심경은 현장이 649년에 번역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중국 대장경에서 현장 번역본을 표준처럼 삼는 전통이 강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번역했다는 전통적 이해와는 별개로 현대 학계에서는 반야심경의 성립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1992년 젠 네티얼의 논문인데 제목부터 도발적입니다. 반야심경은 중국에서 편찬된 중국 위경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논문은 국제불교학회지에 실렸고 지금도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핵심 취지는 이렇습니다. 짧은 형태의 반야심경은 인도에서 완성된 산스크리트 원본이 먼저 있었고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라기보다 중국에 이미 번역되어 있던 긴 반야경들에서 핵심 구절을 추출해 중국에서 먼저 편찬되었고 이후 그것이 산스크리트로 역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84,000의 해설도 짧은 본문은 7세기 중반 중국에서 긴 반야경들의 핵심을 추출해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뒤 산스크리트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점을 비교적 명확히 소개합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먼저 썼느냐를 따지는 승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전은 어떻게 경전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야심경이 중국에서 편찬되었다면 그건 불교 전통에선 경전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이 직접 입으로 하셨느냐만을 경전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있고 법에 부합하며 번뇌를 줄이고 열반의 성품을 드러낸다면 그 가르침은 불설의 자격을 갖춘다는 기준이 전해집니다. 84,000 해설이 바로 그 점을 인용하며 반야심경이 불교 경전으로 기능하는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요컨대 반야심경은 출생지가 어디냐와 별개로 수많은 공동체에서 독송했고 수행했고 삶에 적용했고 번뇌를 줄이는 힘을 경험했다는 방식으로 경전이 되어 왔습니다. 고서와 유물의 관점에서 보면 반야심경이 7세기 중반에는 이미 널리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증도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661년으로 연대가 찍힌 반야심경, 석가기 현장의 번역본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인용됩니다. 84,000 해설은 661년의 유명한 석비를 반야심경 존재의 일은 증거로 들고 비문에 661년이라는 연대와 함께 현장 번역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은거사는 방산석경으로 유명한 곳으로 수만 점의 석각 경전이 전해지며 그 유물군 속에 전장 번역 반야심경의 가장 오래된 석각본이 661년으로 남아있다는 서수리 위키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반야심경 이후대에 갑자기 발명된 텍스트가 아니라 적어도 7세기 중반부터는 사람들이 실제로 새기고 봉헌하고 돌에 남길 만큼 중대하게 여겼던 텍스트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전 세계 고서의 길로 들어가 봅시다. 반야심경은 단지 중국과 한국, 일본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둔왕 문서군에도 반야심경 관련 필사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티베트어 전승에서도 긴 버전과 짧은 버전의 개통이 논의됩니다. 84,000 해설은 티베트 전통권에서는 긴 형태의 반야심경이 더 선호되었고 둔왕 문서에는 중국어와 티베트어 반야심경이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으며 표준적인 짧은 긴 버전 외에도 하이브리드처럼 보이는 필사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승사를 보면 반야심경은 어딘가에 단 하나의 원본이라기보다 시대와 지역이 바뀌면서도 핵심 가르침의 심장을 유지한 채 다양한 언어와 편집 형태로 살아남은 텍스트라는 인상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반야심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야심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표현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은 우리가 뜻을 알기 전에 익숙함부터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먼저 이 경이 어떤 장면에서 시작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직접 길게 설법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는 서술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경전의 화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가 본 것은 바깥 세상의 철학적 결론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작동 방식, 즉 오온이 공하다는 통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온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색은 몸과 물질, 감각기관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수는 느낌, 상은 인식과 이미지, 행은 마음의 습관적 반응과 의지, 식은 알아차림과 분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고 말할 때 이 5 요소의 묶음을 하나의 단단한 실체처럼 착각합니다. 몸이 나고, 감정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의지가 나고, 의식이 나라고. 그런데 관자재보살은 깊이 비추어 보니 그 5 묶음,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건너집니다. 반야심경의 출발점은 세상이 공하다가 아니라 나라고 붙잡던 것들이 공하다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반야심경은 관념으로만 남습니다. 이제 유명한 선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세상은 허무하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은 허무와 다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84,000의 본문 속에도
반야심경이 말하는 유체를, 모든 현상이 고유한 본성을 갖지 않는다. 즉, 공성을 시연한다로 요약합니다. 즉, 공은 부정이 아니라 관계와 조건과 변화의 방식으로 존재를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어떤 것도 홀로 성립하지 않고 조건이 모여 잠시 그렇게 드러날 뿐이며 조건이 바뀌면 달리 드러납니다. 그러니 형태는 곧 공이라는 말은 형태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형태를 형태로 성립시키는 단단한 본질을 붙잡지 말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공이 곧 형태라는 말은 더 중요합니다. 공을 없음으로 오해하면 수행이 삶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공을 삶 바깥에 세우지 않습니다. 공은 바로 형태로 드러납니다. 몸과 감정과 관계와 일과 돈과 병과 기쁨, 그 모든 형태가 공의 방식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공을 안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집착 없이 통과하는 기술을 얻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종의 해체의 언어를 아주 과감하게 펼칩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같은 구절들이 이어지죠. 이것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냄새도 없고라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붙잡는 방식, 즉 감각과 대상과 인식의 체계를 실체로 오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각기관이 있고 대상이 있으며 그 둘이 만나 의식이 일어난다는 과정은 작동합니다. 다만 그 과정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는 것이 공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없다는 말은 기능 부정이 아니라 실체 부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불교 언어가 처음인 사람에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무는 주로 집착의 대상이 되는 고정된 실체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가장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역도 즉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성제는 초기 불교부터 불교의 핵심 틀이죠. 그런데 반야심경은 그 핵심 틀마저 공의 눈으로 비춥니다. 여기서 멈칫합니다. 아니, 그럼 불교의 진리도 부정하나? 이 대목에서 길을 잃으면 반야심경 전체가 위험한 허무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은 사성제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사성제라는 가르침도 결국 괴로움을 건너기 위한 방편이며 방편은 붙잡는 순간 족쇄가 됩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약을 병처럼 끌어안으면 독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진리마저 소유욕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두 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지 또한 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얻는 자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여기서 반야심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행을 무언가를 얻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업장을 소멸하는 어떤 결과를 얻고, 그런데 반야심경은 그 얻겠다는 마음이 바로 집착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철학이 아니라 심리학적 지침이기도 합니다.
걸림이 있는 마음은 늘 계산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지킬까봐 불안하고, 남의 시선을 붙잡고, 내 평가를 붙잡고,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미래의 걱정을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곧 두려움의 몸통입니다. 반야심경은 공이라는 통찰로 그 붙잡음을 풀어 두려움의 연쇄를 끊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이 전 세계에서 독송되며 살아남은 이유는 이해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진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짧은 진언은 의미를 정확히 번역해 붙잡으려는 마음을 한 번 더 내려놓게 합니다. 말로 다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죠. 동시에 수행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84,000 해설이 반야심경을 독송에 적합한 압축, 포메디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실감납니다. 진언은 지금 여기에서 건너가라는 몸의 명령처럼 작동합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삶은 멀어지는데 진언은 생각을 줄이고 호흡을 타게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머리로만 배워서는 절반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타야 나머지 절반이 열립니다. 이제 다시 전 세계 경전과 고서라는 큰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반야심경은 어떤 경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저는 여기서 특정 종교 간의 우열이나 직접적 영향 관계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류가 오래도록 반복해온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야심경은 인류 고전들이 공통적으로 건드리는 지점을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수행의 언어로 제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붙잡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죽음과 상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지역과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전통이 붙잡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어떤 전통은 신에게 맡기라고 하고, 어떤 전통은 무상을 통찰하라고 하고, 어떤 전통은 자연의 도에 따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은 그 질문에 대해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야심경의 독특함이 드러납니다. 신에게 의탁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실체라고 착각하는 습관 자체를 지혜로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경이 차갑고 건조한 텍스트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관세음보살이 등장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의 소리를 듣는 존재로 상징됩니다. 즉, 반야심경의 지혜는 차갑게 세상을 부정하는 지성이 아니라 고통을 듣는 자비의 지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전통에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반야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타인의 고통도 남의 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라는 경계 역시 조건 지어진 것이고 집착으로 굳어진 선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경계를 흐리는 게 아니라 경계에 대한 집착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현실적으로 움직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실제로 다가오고 나의 욕심은 가벼워지고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반야심경을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첫째, 당대한 반야바라밀다 문원군의 핵심을 독송 가능한 언어로 압축한 경전입니다. 둘째, 공이라는 통찰을 통해 우리가 실체로 착각하는 것들을 해체하여 두려움의 연쇄를
끊게 하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셋째, 중국어,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등 다양한 정전 언어와 필사석가, 전통 속에서 여러 판본으로 살아남으며 세계 불교의 공통 독송문이 된 전승사 자체가 매우 풍부한 고전입니다. 넷째, 그 성립을 두고 인도에서 먼저인가, 중국에서 먼저인가라는 학술 논쟁을 낳을 만큼 복잡한 탄생사를 지녔지만 바로 그 복잡성 속에서도 수많은 수행, 공동체가 실제로 효험을 경험하며 경전으로 받아들인 살아있는 텍스트입니다. 이제 이 원고를 4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비추도록 흐름을 설계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은 지식을 전달하려고만 하면 금방 딱딱해지고 수행 이야기만 하자니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 줄을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는 고서와 전승사의 사실들, 즉 이 텍스트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왔는가라는 길. 다른 하나는 그 텍스트가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즉 공이 어떻게 두려움을 끊는가라는 길. 이 두 길이 함께 갈 때 반야심경은 단지 유명한 문구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 닿는 고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초반에는 이런 장면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불안으로 잠을 못 자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아주 익숙한 독송이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이때 시청자는 반야심경을 지식이 아니라 소리로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밤을 지나왔는지를 전승사로 연결합니다. 현장이 649년에 번역했다고 전해지고 7세기 중반에는 이미 석각으로 남아있으며 중국과 티베트, 도낭의 문서 전통 속에서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반야심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추상적 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시작됩니다. 중반에는 오온계공을 풀어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자가 가장 크게 얻는 것은 나에 대한 관찰입니다. 나의 몸이 늙고 병드는 것, 감정이 들었다, 사라지는 것, 생각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 의지가 습관으로 굳는 것, 의식이 환경과 피로에 따라 흔들리는 것. 이 5가지는 매 순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고정된 나를 붙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하지? 반야심경은 그때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 곧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실체가 없으니 고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으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으니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낙인이 아닙니다. 이게 공의 현실적 힘입니다. 후반에는 무고진멸도 무지 또한 무득을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칫 아무것도 없다로 흐르기 쉬운데 정확히는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로 만들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수행을 성취로 바꾸면 그 성취가 자아를 강화합니다. 내가 수행을 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남보다 낫다. 그 순간 반야는 사라지고 교만과 비교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야심경이 무섭도록 단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예 어둠을 뿌리째 흔듭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결과를 움켜쥐기보다 매 순간
걸림을 내려놓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은 진원으로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문이 있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왜 이 주문이 붙었는지, 왜 이 경이 읽는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독송의 텍스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책의 곳곳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도 여전히 소리로 살아남는 경전이 되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84,000 해설이 말하듯 반야심경은 긴 반야경의 핵심을 뽑아 독송에 적합하게 만들고 만트라로 그 효능을 응축한 형식이었기에 대중적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이 결말은 시청자에게 두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이 텍스트는 역사적으로도 깊다는 신뢰, 다른 하나는 내가 오늘 밤부터라도 해볼 수 있다는 실행 가능성입니다.